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지금 국회에서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이죠. 저희가 중간에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한번 현장을 잠깐 가볼 수 있나요? 오늘 하루만 하기로 했죠, 김유정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틀 주장했었는데요. 지난번에 한 차례 합의해놓고 또 안 하겠다고 버텼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기로 다시 또 자료도 충분히 그동안에 또 낼 수 있는 건 내고 있고 또 오늘도 노력하겠다라고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어서 청문회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과연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론은 매우 안 좋죠. 그래도 지난번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일단 청문회까지는 한번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청문회 하기 전에 너무 문제가 불거지면 잦은 사퇴 형식으로 정리하고 그랬는데 청문회까지 가자라고 하는 게 청문회 거치고 나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김종국 원장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채택하지 않을 거. 국민의힘 같은 경우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국민의힘은 생각하고요. 그럴 거고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진행을 봐야 되는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부분들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 지켜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얘기 못하는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인사권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 여론이 매우 악화된 상황들을 확인을 했잖아요.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상당히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국무위원을 국민이 신뢰하지 못했을 때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필이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해명을 하는 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 이걸 반전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계속 예전부터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인사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정치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감내하고 밀어붙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현장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잠깐 가볼까요? 있으십니까? 네, 사과는 국민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할게요. 그 당파성이 매몰됐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의원들은 얼굴을 윤석열 모르겠다. 체포방해 혐의로 5년 받았어요. 45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 체포방해를 오히려 동조하려고 가셨어요. 그 당파성 여전히 그 당파는 그 당파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나요? 이해훈 후보자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이해훈 후보자가 지금 사과하신 것처럼 그런 사과를 했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아니죠. 저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잠깐 자릅시다. 한덕수 재미가 이정관 없네. 판사 판결문을 보면은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진행 중인데 김유정 의원님, 네. 역시 여당이니까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왜 이쪽 진영으로 넘어왔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좀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맨날 보듯이 우리 편이니까 감싸고 저쪽에서 하는 건 맞고 그러지 말고 처음에 국힘이 아예 청문회 안 하려고 했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민주당 단독으로 열어서 국힘보다 더 야무지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좀 밝히고 이번에 오히려 여당 야당 떠나서 청문회라는 것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똑같아. 매가리가 없네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실 이혼 후보자가 이제 진영을 달리해서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 이런 후보자였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선 탈락입니다.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게 하나는 내란 사과해라. 계속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또 하나는 국민 검증의 벽을 넘어라.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청문회를 일단 좀 보자. 근데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온 것인데 확실하게 문제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부정청약 이런 문제 같은 거는 국민들이 가장 상처받은 부분이거든요. 뭐 의혹이 너무 여러 가지고 갑질부터 뭐 부동산 문제 뭐 다분히 많은데 아들들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좀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서 좀 더 아주 날카롭게 오늘 좀 잘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란 관련 뭐 사과 문제 이런 거 같은데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한덕수라고 하는 인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요. 공직을 맡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해운 후보자는. 공직은 뭐냐? 공직에 들어가면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되면 그거 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 자고 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비서 나오고 차 나오고 사무실 나오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직을 수행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생각해야 하거든요. 근데 한덕수처럼 그게 그냥 자리니까 자리만을 쫓아가서 끝까지 갔던 자가 누굽니까? 그게 윤석열이에요. 정우승 변호사님, 이해훈 후보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결국 오늘 다 결정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와닿던 게 검찰 공소장만 보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 같거든요. 또 변호인 의견서만 보면 이 사람 정말 무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국민 여러분이 판단할 거고 대통령께서 그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인 만큼 이해훈 후보자가 오늘 자신의 능력과 인성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론이 움직이지 않을 거고 그 여론과 그 여론을 주의 있게 보고 있는 대통령께서 결정할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앵커님 말씀이 너무 와닿았던 게 누구 당을 떠나서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과감하게 물어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라고 우리가 사실 국회의원도 대표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감싸는 태도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날카로운 질문이 와서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도 사실 그런 날카로운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사실 지금까지 부정적 여론을 뒤집을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덕수 재판 받는 거 보면서요. 도대체 저자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란 재판 과정에서 한덕수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 공직을 맡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정신 자세가 얼마나 글러먹었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했던 자.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이중관 부장판사한테 한 소리 들었죠.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비상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엄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고요. 왜 국무위원들이 못 말렸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국무위원들이 그냥 저 자리에 참석을 했을 뿐이지 무게감 있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법정까지도 하죠.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거 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국무위원들도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저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공직자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중관 부장판사는 정말 상식 아닙니까? 당신이 그 말을 윤석열 앞에서 하면 몰라도 국민들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한덕수한테도 계속 그걸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때 뭐 했냐? 뭐 했냐? 뭐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추경호는 어떻습니까? 추경호는 경제부총리를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국힘당 원내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가 법정에서 보였던 태도는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중관 판사 그 점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중관 판사를 제가 정말 경의를 표하는 것은 상식으로, 지성은 상식입니다. 추경호도 한번 보십시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합니다. 뭐 이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한 것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증언 거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증인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고 아마 그 내란 주요 업무에 종사했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증언 거부를 다 허용했습니다. 네. 다만 증인은 뭐 거부하시는 건 본인이 권리신데 부총리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떠나서 좀 뭐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행사하시겠다면 지금 당연히 보장해 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이렇게 특별히 없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자신이 처벌받는 거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보면은요, 한덕수도 그렇죠. 또 박성재, 이상민, 특히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 했던 자, 이 자들이 했던 태도는 저런 자들은 김종욱 원장님, 공직자가 저런 태도를 보이면 도둑놈 아닙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은 다 생각을 했는데 특검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거고 따지고 보면 이진관 판사 혼자만 야 이게 무슨 주요 예를 들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방조한 거냐 주요 임무 종사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인 상식을 누구도 대변하지 못했다. 권한을 가진 자들은 이 1년 동안 누구도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이진관 판사만 그렇게 반영했다라는 거고요. 전 더 화가 났던 게 그 아까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피해자? 아니 헌법도 안 읽었습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헌법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심의를 통해서 그 비상계엄이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내란 주요 임무에 어떻게 종사할지 그 CCTV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들 그리고 이 기득권 카르텔들과 권력을 같이 나누어 먹었던 법적 기득권 카르텔들 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잔존해 있고 여전히 부활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지금도 위태로워요. 오늘 이진관 판사의 1심 선고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여전히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바로할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국민적 압력으로 이걸 계속 눌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그 도정에 있다. 그래서 절대 이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런 내용들로 확인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구숙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런 자들에 대한 재판 계속 진행되는데 이상민이 12일인가? 예, 그렇게 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다고 그러죠? 예,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 기피 신청하지 않을까요? 기피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인용할 만한 논리는 없어갖고요. 사실 앞선 판결로 인해 예단을 드러냈다라고 하기에는 판결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됐고 시간만 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참 방금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본인과 학력과 경력을만 보고 뽑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트로피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자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그 권한만큼이나 책임을 지라고 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책임을 질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따놓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리에 있어서 여기 휘말린 게 피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인식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인재 등용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지금 그 과거의 경력과 스펙만 본 게 아닌가. 이진관 재판장처럼 역사적 인식이나 상황 판단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식이 있는 사람을 이런 요직에 앉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영웅 본색에서 박선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조은석 특검은 자기는 의심이 간다. 정말 저도 그랬어요. 한덕수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곧바로 네 하고 불구속 기소해버렸죠. 그랬다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이중관 부장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얘기했듯이 이걸로는 처벌이 어렵다. 그래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청을 해서 그것도 특검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만약에 특검이 한 대로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주요 임무 종사한 자를 꼴랑 15년. 김영남 의원님, 네. 대체로 1심에서 15년 했다. 그러면은 선고 뭐 지난번에 백대현 부장판사 보니까 백대현 부장판사는 그나마 더 깐깐한 분인데 뭐 한 절반쯤 때려가지고 5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15년 하면 선고를 뭐 한 7년 정도 때리고 거기서 불구속으로 계속 재판받게 하고 그러면 항소심 가면은 징역 5년 이하로 떨어지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보통은 구형량의 대략 뭐 절반 정도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죠. 뭐 그 사건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항소심 가서 감형을 받으면 사실은 집행유예는 그 징역 3년까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요. 5년 이하가 아니고. 네. 그래서 재벌 한때 재벌 회장들의 법칙이 있었잖아요. 3-5.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거의 뭐 국룰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기소됐을 때 깨우뚱했어요. 아니 웬 방조? 그리고 우리나라 내란 그 처벌 규정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 세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책임이 중요한 사람이 물론 우두머리 수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이 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는 것이고 그거보다 관여 정도가 훨씬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하 내동한다 할 때 그 부하 수행자가 있는 것이고 단순 폭동 가담자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방조범이라는 그 개념이 성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관여 정도에 따라서 뭐 우두머리면 우두머리 쭉 해서 그 책임 정도에 따라서 그 유형을 다 세분화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웬 방조로 기소를 하지? 저도 갸우뚱했어요. 예. 근데 재판 초기에 공소장 변경 요구가 있어서 저게 맞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웬 방조는 잘 지금도 이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봐주자고 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겠느냐. 기소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런 이제 저는 그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김현장을 의심했죠. 배후를. 그런 맥락에서 어제 박선원 의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조은석이 김현장 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냐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집합범에 대한 의견을 하자면 저는 방조도 저는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에는 대부분 다 동의하지만 방조에 대해서는 저는 성립은 가능하다. 근데 한덕수에 대해서 방조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주요 임무 종사로 본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약간 법리적인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이 집합범에 관해서 방조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학계에서도 완벽하게 통일된 내용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을 때 이거 하나로 조은석 특검을 비난하는 건 좀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마 수사 단계에서 한덕수가 많이 그 협조를 하지 않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플리바게닝 성격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플리바게닝은 수사기관이라는 거지 재판부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진관 재판장님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한덕수를 통해서 뭐 추경호든 여러 사람에 대한 증언을 얻고
재판에서는 정의 구현이 됐으니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시대의 양심이고 시대의 지성인 이중관 부장판사가 있어서 이걸 바로 잡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떨 뻔했습니까? 아마 더 난리치고 그랬을 겁니다. 이제 뭐 내란 논리 자체를 아예 뒤죽박죽하고, 아니 세상에 서부지법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 기념한다고 영웅이라고 하고 서부 항쟁 기념의 날 만들고 이런 자들 아닙니까? 이하상은 또 이번에도 이중관 판사 판결을 놓고 뭐 사이코패스니 뭐니 이따위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제가 흉기가 된 판사들이라고 뽑았습니다. 오늘은 이진관이 판결이 있었는데 제 느낌은 사이코패스들이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워딩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들이 보는 거는 이 눈이 가리워진 좁은 세상이거든요. 이진관이가 끼끗해야 쟤한테 기소돼서 배당된 사건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지가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설레고 하르치고 눈물바람을 햇쌓고 그렇다고 주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모자란 인간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 총리 한독수가 제일 전문용어로 바보같이 됐죠. 정말 황당하고 모자란 자들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아니 근데 왜 김영남 의원님 저자 감치를 아직 안 하죠? 그러게요. 감치 집행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치를 하면 감치 때문에 내가 변호를 못한다고 해서 김용현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심 끝나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이 김용현 재판 선고가 난 다음에 감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뤄진 거군요. 네,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때는 아마 감치 플러스 지금 법정 모욕죄까지 해서 수사받고 있는 부분도 있죠. 네, 저 부분은 수사가 되고 또 따로 기소가 되면 그럼 별도의 재판부에 배당받아서 또 처벌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네, 또 변호사 징계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갖고 아마 그것도 한 2, 3년 걸릴 거라. 그러니까 징계 자체가 신속하게 된다고 해도 법무부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의 신청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징계는 좀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감치는 아마 저 김용현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지연의 우려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유정 의원님 두통이 심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진짜. 어떻게 저런 자가 변호사를 하고 있는지도 참 궁금해요. 근데 이하상이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진관 판사가 내란 친위구 테러를 막았던 국민들의 용기를 얘기하면서 울컥했잖아요. 그거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 용기라고 하는 게 그냥 용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군병력이 투입이 됐어요. 거기에 간 사람은 그 총기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 용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건 용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졌다고 생각을 해서 판결문을 할 때 울컥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공감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공감력이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위구 테러로 얻을 그 한독수한테 얘기할 때 이득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그냥 CCTV만 보면 알잖아요. 근데 특검이 몰랐을까? 그 똑같은 CCTV를 보고 야 저거를 저렇게 해석을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도 특검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얘기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이후 일 다 아시잖아요. 한덕수가 내란을 일으킨 다음에 본인이 권한대행이 된 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해버려요. 본인은 대선 후보가 돼요. 아니 방조한 자가 저렇게까지 예를 들면 내란 우두머리를 수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방조라고 공소장을 썼을까라고 하는 의구심. 전 그렇다면 일반 국민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조은석 특검에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질문도 못 하나요? 그럼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왜?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국회가 특검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뭐 재판이기 때문에 특검을 가지고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는 특검이 이후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이하상 씨의 행동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렇게 유튜브 나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저분의 경력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 중진 법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곳곳에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안 거지. 사실 막 대기업에서 임원도 하고 뭐 로펌 대표나 이런 걸로서 잘 나가고 계셨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재 선발 방식이나 사람을 알아보는 방식이 정말 좀 재정립이 필요하다. 꼭 저렇게 껍데기나 경력 뭐 이런 걸로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는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를 보고 또 오늘 청문회에 나온 이혜훈 후보자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또 이하상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했는데 상당히 좀 논란이 거셉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할 때는 당 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좀 모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최고위원들조차도 최고위원 회의하기 20분 전에야 통보를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 3명이나 불참을 했어요. 이현주, 강명선, 강덕구. 네. 지금 3명이나 불참을 했어요. 이건 지금 지도부가 상당히 좀 균열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지적을 했는데 왜 꼭 대통령이 뭐 이렇게 좀 빛날 때 되면은 그렇게 가리느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합당 제안을 왜 지금 했는지 한번 이런 걸 살펴볼 텐데 먼저 정청래 대표 발표를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합당의 당위성을 떠나서 절차나 시기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호 이제 전 수석이 됐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도 언젠가는 같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합당을 추진하라 뭐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교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합당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강유정 대변인은 뭐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익표 수석은 뭐 연락을 받았다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도 명확하지는 않고 그래서 얘기들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진천 최고위에서 한 얘기가 혁신당하고의 합당 문제 사과할 각오로 제안한 거다. 사전에 공유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언젠가는 통합하지 않겠어? 이런 막연한 생각들 그리고 개별 의원들은 뭐 이렇게 간간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당의 지도부 최고위원들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원내대변인이 뭐 다른 현안 가지고 기자들하고 그 앉아서 Q&A 하다가 합당 얘기요? 저 처음 듣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목은 뭔가 이건 잘못됐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그 1인 1표제 한번 이제 안 됐고 지금 1인 1표제 관련해서 전당원 의견 수렴 중이에요. 그게 어제부터 내일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당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당원 주권 이런 얘기를 늘 강조해 왔는데 이런 통합과 관련한 합당과 관련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일단 제안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하겠다라고 뒤늦게 얘기하고 어제는 당원들 전체의 의견 수렴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뒤늦게 이제 또 그 얘기가 붙었어요. 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어제처럼 좋은 날 아니었습니까? 코스피 5천 완전 조기 달성하고 신년 기자회견 평가 좋고 대통령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다양하게 우리가 엿볼 수 있었고 어려운 문제도 비껴가지 않는다. 전공법으로 직설 합법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신다. 그런 날이었잖아요. 한덕수 23년 법정 구속. 그런 날 굳이 이거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날렸어야 됐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죠. 어제
그 민주당 두 의원들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급하다 사실. 왜냐하면은 이제 슬슬 벌써 그 후보자 접수를 받고 있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자면 예. 예비 후보 이제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선관위에. 예. 그러면 당에서 예비 후보 적격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검증위원회가 꾸려져서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고 아 당신은 예비 후보 등록해도 돼 이거를 걸러주는 거예요. 선관위에 2월 3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막 서류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합당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는 빨리 좀 서둘러서 합당을 이렇게 좀 서둘러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했을 것으로 보자. 그렇게 이해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국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물리적으로 3개월 남았거든요. 제가 볼 때 4월 후순이 되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하게 가닥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기간 동안 합당도 하고 선거 준비도 하고 공천 기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 거기 뭐 그 국회의원들이나 선거를 해본 분들은 충분히 알 텐데 왜 이 시점에 이걸 던졌을까?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문제를 묻기 이전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올 정당 체제 변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양당제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정치 발전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 정청래 당대표가 아니라 권리당원들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이 잡혀야 그것이 합당을 할지 말지 어떤 시점에 할지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최고위원들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 이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들리기 시작하면 합당 논의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건강한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던져놨다는 거죠. 안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던져놨기 때문에 이건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어보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당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선거를 칠 수가 없는. 저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정청래 당대표의 거의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 시점에서 저렇게 할까? 저는 이게 6월일까? 8월일까?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겠죠. 자, 정치 고수들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면 정시영님, 정청래를 인신공격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대들보 중 하나인데 정청래 정책의 논의를 제기하는 건 좋습니다만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건 국진당의 농간으로 보입니다. 새벽 미이르님, 합당을 해야 하는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배을선님, 합당해서 국진당을 쪼개야지 왜 반대합니까? 배궁기는 정청래 대표한테 너무 편파적이네요.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합당의 당위성, 그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합당을 해서 지방선거 정말 대승을 거둬야죠. 압승을 거둬야죠. 어쩔 수 없는 지역은 몰라도. 그런데 이제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왜 하필 오늘입니까?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대통령 탁월한 신년 기자회견 했고 또 사상 최초로 코스피 5천을 돌파해서 정말 지금 다 그런 것을 좀 즐기고 누리고 그럴 때 아니냐. 그런데 사전 발표도 없이 거기에다가 대통령께서 외교와 경제에 큰 성과를 내면 번번이 당에서 큰 이슈나 풍파가 일어나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곤 했다. 오늘 또 마찬가지다. 이게 벌써 몇 번째냐 그랬어요. 이제 이게 벌써 몇 번째냐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한두 번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 갔을 때 법사위에서 조의대 청문회 추진했죠. 그리고 에이펙 때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또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고 중동 아프리카 순방 나갔을 때는 법사위에 항명하는 검사 18명 고발하고 이제 이렇게 이어지니까 자 그러면 김영남 의원님 예. 박홍근 의원은 왜
저런 시각으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합니까? 근데 사실은 어제 오후에 저도 박홍근 의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제 어제 오후에 당대표 비서실장을 하는 한민수 의원을 만나게 돼서 그 똑같은 취지로 물어봤어요. 왜 오늘이냐? 이게 이제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일종의 축제인데 이걸 좀 즐기게 좀 시간 여유를 줘야 되는데 어제 오전 10시에 긴급 기자회견의 그 합당 추진 발표를 해서 축제가 그냥 갑자기 조기 종료된 느낌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게 오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제 그 기자회견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이제 화두는 한덕수 피고인 23년 중형 선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보다 또 더 큰 저 개인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코스피 5천 돌파가 그냥 거의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 더 큰 이제 이른바 더 큰 폭탄이 터진 거죠. 그래서 아니 시기 물론 뭐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기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코스피 5천은 축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데 임기 내 공약을 그냥 1년도 안 돼서 해버린 거니까. 그렇죠. 조기 달성한 거죠. 큰 건데 이제 그걸 또 당 내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박홍근 의원이 당 대표 때 경선을 하기는 했죠. 그랬었나요? 그건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국직관 현안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건데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최고위 참석 안 했던 현장 최고위원회를 오늘 그 진천 선수촌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참한 이 3명의 최고위원이 오늘 1시 2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조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 의견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지금 1인 1표제 갖고는 내일까지 묻고 있는데 또 지금 전당원 투표를 하는 건지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가는 건지 처음에는 또 이게 중앙위원회에서 이 합당 관련한 것들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또 얘기가 처음에 돌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당원 의견 수렴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또 바뀌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의 좀 논의 과정에서 좀 숙성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당내 문제를 다루면 저는 참 그걸 걱정을 해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막 이렇게 방금 전에도 다운님인가 그런 글을 올려요. 맨날 그렇게 신중하면 낙연이처럼 하자는 거냐 이 수박들아 막 그렇게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보는지 난 참 안타까워요. 네, 이미 그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 사실 토론을 하거나 여론이 있어서 지금은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무르익었을 때 당대표가 그걸 받아서 이제 공론의 장으로 올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공론으로 하는 것도 절차인데 이런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 나오는 게 지방선거 대승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도 좀 반박을 하고 싶었던 게 합당을 해야만 대승을 합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그 야당 결집, 그러니까 야당이 결집하고 있거나 보수가 결집되는 효과를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이런 선거를 앞둔 합당이 1+1이 2, 3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0.7, 0.5가 되는 경우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선거를 앞두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장기적으로 합당을 해야 되는가? 최근에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이 내고 있는 정책과 조국혁신당이 내고 있는 정책은 살짝 지향점이 달라요. 속도와 방향성이 살짝 다르다고 저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당이나 못하는 것들을 조국혁신당이 해주는 부분도 있고
과거에는 이제 탄핵으로 나가는 세빙선이었지만 개혁으로 나가는 세빙선, 뭐 더욱더 진보적이고 더욱더 개혁적인 입장을 내주는 그런 역할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지향점도 다르고 역할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굳이 합당을 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가, 그리고 이익이 그것이 큰가? 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합당 자체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시군요. 글쎄요. 합당 서로 의견이 같다면, 지향점이 같다면, 그리고 조국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또 대선 때 함께 했으니까 이번에 뭐 적절하게 해서 같이 한다면은 저는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합당 자체에도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가 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가야 하는데 이건 보안을 좀 유지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이게 정청래 대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 거라면 이건 영린을 건드린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문제는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래도 최고위원들끼리는 한번 좀 의견을 거쳐보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원 당규에 의하면 합당 같은 경우는요, 그 절차가 있어요. 합당을 의결하기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의무 조항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당의 정체성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을 한다라고 하는 건 둘이 만나서 어떤 방향으로 정당이 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짧은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일단 기사로 나오는 게 뭡니까? 아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한다면 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는 논쟁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그래 우리가 지금 선거하면 지방선거 못 이겨? 얼만큼 이겨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런 고민이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아마 앞으로 신문 같은 데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청조연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조국 당대표 연대. 또 하나가 호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이런 내용이 주요한 언론의 화두로 올라오게 되면 합당 자체의 시너지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당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들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도 계속 의논했거든요. 계속 토론했거든요. 왜? 내부에서 리스크를 다 예를 들면 걸러내고 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은 이재명 과거 당대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합당이 돼야 돼. 저는 제 생각 그랬어요. 오히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8월 전당대회 때 각 후보들이 뭐 합당을 들고 나오든지 아니면 8월 선거에서 이긴 당대표가 합당을 추진하든지 이런 게 좀 저는 타당하지 않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좀 저는 개운치 않아요. 이 과정 자체가. 대통령께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정치 개혁이나 정치 지형 변화 자체가 민주당이 이제 그 국힘이 두고 떠난 중도 보수 쪽을 민주당이 조금 더 가운데로 옴으로써 좀 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는 거 전략을 취하고 계신데, 그랬을 때 약간 더 진보적인 토지 공개념 같은 개념을 들고 나오는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것이 과연 그 뜻과 100% 일치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고, 저는 선거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몇 개의 지역구에서 승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인가? 차라리 접전 지역, 뭐 우리가 조금 험지라고 생각했던 뭐 경상도 지역이거나 수도권에서 거기서 그만큼 더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견이 충돌하지 않는 분야에선 같이 갈 수 있는 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합으로 봤을 때는 합당을 해서 하는 것보다 중도 소구력은 따로따로 갔을 때가 더 클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국민의힘과 그 내란 세력 반멸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당이 과연 그 내란 청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에 도움이 되는지도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언제 합당과 관련해서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킴이잼님, 왜들 자꾸 이러시나? 백운기 정어리 채널은 청래당, 청래신도 댓글을 많이 읽어주는 백운기 씨 그러셨는데, 아까는 또 저를 또 비난하시더니 다른 어쩌라는 겁니까? 근데 아킴이잼님은 제가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오짠 줄 알았더니 두 번이나 백윤기라고 쓰셨네.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정어리 TV. 저 백운기입니다. 아무튼 좀 그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 너무 이슈가 막 넘쳐가지고 뭐부터 다뤄야 할까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역사적인 한덕수 판결이 나왔지요. 아, 거기에도 코스피가 또 5천을 돌파하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또 박근혜가 찾아와가지고 또 장독에게 단식을 그만한대. 아, 그러고 있는데 야 이거 뭐 정말 안 다룰 수가 없는 게 너무 많네 그랬는데 아 갑자기 또 조국 당하고 합당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이러시지? 정무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드컵 우리가 4강에 올라갔는데 그때 막 중요한 거 발표하면 되겠어요.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이건 보통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을 일단 위로 깨고 올라갔다는 의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싸구려 주식으로 취급받던 한국 주식이 이제는 그건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게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그랬어요. 한국 주식은 싸. 근데 왜 싸냐? 쌀만해요. 왜냐면 주식을 사도 대우를 못 받으니까 주주들이 이게 지배주주 외에는 다 소외되니까 항상 한국 주식은 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 주가는 오르지 않는 게 당연한 싸구려 주식 취급을 받았는데 그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각종 개혁 작업을 통해서 이제는 싼 주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5천 다뤄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언제 기회가 되면 합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하고 투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합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차피 정말 큰 승부를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조국혁신당 하나가 돼서 싸울 필요가 있지요. 개혁신당하고 지금 국힘당은 많이 가까워 있잖아요. 아마 합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열된다? 그건 별로 유리하지 않고 그리고 조국신당과는 지난번에 선거 때 연대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지역구 야외 후보를 뭐 낼 여력도 없었지만 안 내고 이렇게 뭐 지민 비조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를 좀 봤는데 이번에도 합당하기 전에 조국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가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이루어진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왜 하필 그때 했어?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합당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인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말이 많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그 당내 문제 다룰 때, 이제 수박 얘기하지 마세요. 뭐, 언제적 수박입니까? 정청래 대표도 청와대 가서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 반명이요? 그러니까 다 친명이고 다 친청이라고. 친청, 청와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뭘 그렇게까지 볼 일이 있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빛을 가려서 뭘 얻겠습니까?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둘이 경쟁하는 사이도 아닌데 다만 이제 정치적 감각 그런 게 좀 아쉽다 하는 거죠. 하루만 참으면 될 걸. 오늘 하면 딱 좋겠구만. 자, 장동혁이 단식을 중단했는데 저는 그것 보면서 참 저렇게 어설프냐 그랬어요. 이제 죽겠으니까 좀 빨리 좀 어떻게 뭐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머릿속에 한동훈이가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절절 비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하다 좀 풀어달라 그러면 못 이기는 책 일어날 건데 저놈은 와줄 생각도 하지 않고 눈치 없는 김재훈이는 옆에 와가지고 나도 같이 단식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끌어당기고 막 죽겠는 거죠. 야 이러다가 나 진짜 죽겠는데 한 놈도 옆에서 와가지고 진짜로 이거 고생한다고 그만하라고 하는 놈도 없고 그냥 야 너 잘됐다 계속 너 또 그만 해봐 막 이렇게 하는 판이니까 또 뭐 대충 어디 숨어 사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몰래 먹을 수도 없고 아주 죽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을 꾀를 죽겠으니까 꾀를 낸 게
박근혜가 오면 뭐 되지 않겠어? 유영아 부르면 되겠지. 야 유영아 가서 박근혜 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좀 한번 이야기하고 그러면 너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단식 중단하라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딱 그 자리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중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 다음에 뭐 이런 원로의 의견도 있고 하니 제가 그만 두는 것이 맞고 더 큰 싸움 하겠습니다 하면 몰라도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뭔 유치찬란한 생쇼입니까? 아니 저도 보면서 너무 어색했어요. 어색하죠. 그 장면이.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잖아요. 뭐 유승민 전 대표도 갔고 뭐 여러 사람이 갔는데 가서 하는 얘기는 다 비슷해요. 단식 오래 하면 몸 상하고 건강 안 좋아지니까 그만해라. 뭐 이렇게 밥 먹어가면서 기운 차려서 앞으로 싸우자. 뭐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통상의 그 정치 문법으로는 말씀하시는 취지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리고 끝내. 그래서 야 저건 너무 어색하다 진짜 저 장면은. 근데 처음부터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할 때부터 드는 의문이 아니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하기에 명분이 너무 없다. 저게 단식할 일이냐 도대체. 통일교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신천지 특검은 지금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건 하지 말자는 거는 명분이 너무 없는 것인데 뭐 하지 말자고 하다가 최근에는 그래 하는데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 하자 뭐 이렇게 궁색한 주장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찾을까. 저게 단식을 끝낼 명분을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왜 단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신천지 특검 반대하려고 한 것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장동혁이 어디에 입원했는지 혹시 아세요? 양지병원? 아시네. 예, 이름 나오더라고요. 정보가 엄청 많으셔. 양지병원이 무슨 병원이냐? 그것도 아세요? 아니요. 기회를 드립니다. 몰라서 너무 좋아. 그 음지 옆에 있는 병원 아닙니까? 오늘 먹방 빼세요. 그게 지금 여의도에서 단식을 했잖아요. 네. 되게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가서 뭐 급비한다든지. 그렇죠. 정 뭐 다른 병원 한다면 자기 지역구가 서천이니까 서천을 가든지. 근데 양지병원이 관악구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까지에서 갔어요. 그 왜 갔냐? 여기 병원의 이사장이 적십자사 회장 김철수예요. 그러면 적십자사 김철수는 뭐냐? 윤석열 정부 때 무려 52차례나 신천지에 표창을 준 사람이에요. 이자가. 그래가지고 지난번 국회 때 서미화 의원이 너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혹시 그 녹취 있습니까? 들어봅시다. 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회장님도 신천지입니까 혹시?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신천지도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적십자사가 신천지한테 몇 차례나 표창을 준지 혹시 회장님 아세요? 저는 모르고 52차례예요. 52차례 표창을 했어요. 이건 명백하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적십자사가 신천지의 이미지 세탁을 도와준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 뭐 김유영 의원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고 여의도 옆 물레동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걸 밝혔는데 보고 야 이거 참 취재력 대단하다 했는데 이 신천지에 52차례나 표창장을 준 김철수 적십자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로테스크하지 않습니까? 그로테스크하죠. 왜냐? 단식을 말리러 와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헌정사상 탄핵당한 2명의 대통령을 다 국민의힘에서 배출을 했는데
윤석열 가고 박근혜 왔어요. 지금 국회에. 그래서 밥 먹자 이제. 그러니까 거부도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당대표 때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천지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당내에서 반발도 있었어요. 이만희 교주가 내가 새누리당 뭐 이렇게 한 거다, 바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단식을 마치고 간 병원이 양지병원이라고요. 예. 이거는 그로테스크하다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결국에 신천지 지키려고 단식했구나. 이렇게 설명 안 되는 거죠. 그렇게밖에. 그게 합리적인 의심 아니에요? 예.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 이거를 해석을 할 때 특히 장동혁 대표를 해석을 할 때 많이들 범하는 우가 국민의힘의 이익과 장동혁 대표의 이익을 같다고 보시면 그러면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따로 논다. 국민의힘이 망하고 쪼그라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대표로서 더 버티고 내 정치적 이익이 커진다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는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번 단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진보 진영,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놀리고 막 비꼬고 아 결국 신천지를 지키려고 한 거냐라고 비판을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얻어간 게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로 거기에 딱 안 온 정치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한동훈이죠. 그럼으로써 보수에서 한동훈은 사실상 이제 외톨이가 되었다. 더더욱 고립시켰고 한동훈의 제명 때문에 비판받고 있던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장동혁 대표 이렇게 해갖고 너무 우클릭을 해갖고 이거 선거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싹 들어갔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선거에 질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때문에 더 크게 질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는 당내의 비판을 비가 오는 걸 소나기를 피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은근슬쩍 2월쯤 되면 이제 선거 체제로 바뀌면 이제 선장 흔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장동혁 개인 입장에서는 최고의 수를 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영남 의원님 이런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신천지가 지금 계속 너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는 거냐라고 하는데 좀 어리석지 않나요? 너무 노골적이죠. 너무 대놓고 하는 거지 이거는. 신천지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 김철수 회장은 원래 이제 적십자 회장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된 거고 저 양지병원 설립자예요. 그 관악구에서 수십 년을 저 양지병원을 본인이 처음에 만들어서 그냥 운영을 계속 했던 아시는구나. 사람. 예. 예. 재산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면 적십자사 회비 좀 많이 냈을까요?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그건 전혀 모르는데 옛날부터 국힘 전신인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때부터 그 제가 알기로는 재정위원장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장착한 네, 그러니까 거죠. 예. 많은 그 하여튼 스폰서 역할을 많이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그 적십자사 회장으로 지난 대선 때도 무슨 타이틀 하나 맡았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대선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캠프에서. 참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재정위원장 해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그러면은 다른 자리를 챙겨줘야지. 병원 이사장? 그러면 적십자? 뭐 이렇게 뭐 십자가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군대에서 너 그 미대 나왔어? 여기 와서 줄 좀 그어. 너 음대 나왔어? 여 피아노 옮겨. 너 검도해서 파 좀 썰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시잖아요. 단순한 거 왜 그러세요? 검도의 검으로는 파가 안 썰릴 텐데. 저걸 어떻게 하나 저거 아유. 신공인데요, 신공. 그걸로 파를 쓸 수 있으면. 정말 제가 양지병원까지 들었는데 그 이후 진짜... 소리는 파지를 못했네요.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 기자회견에서 핵심을 짚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저 특검 받겠다 하면서 계속 미뤄지면서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합수단을 꾸려갖고 지금 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아마 크게 작용을 했을 거다. 우리가 시간을 끌고 특검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세기 시작되고 있고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급하게 출구 전략을 찾았고 우리는 매우 이해 못하고 조롱거리로 삼지만 저쪽 세계관에서는 거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급의 그냥 종결자가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지세, 자기를 지지하는 극우들에게는 꽤나 종결성 있는 결론이 난 거라서 그 장동혁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정무 감각이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당 대표로서 단식을 끝내고 입원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는 국회에서 가장 가까운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이죠.
성묘병원으로 가야 뭐 소속 의원들이나 이게 수시로 뭐 보고를 받던 논의를 하던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이고 거기가 아니라면 보통은 좀 그 중진들은 그 신촌 세브란스 정도를 가죠. 또 서울대병원이나. 예, 아니면 서울대병원.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병원을 가죠. 근데 이게 관악구에 있는 양주병원 꽤 멀거든요. 멀죠. 예, 꽤 오래 가야 돼요. 한 3-40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는 그게 많이 알려진 병원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양지병원으로 가면 왜 저 병원을 갔지라는 의문부터 제기될 거고 취재가 되는 거고. 그 금방 나올 텐데. 참 그걸 따질 사람이었으면 단식을 하지도 않았겠지. 그러니까 정말 코미디인 게요. 김종국 원장님 보세요. 맨 처음에 통일교 특검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통일교 때문에 코너에 몰리다가 전재수 나오니까 이거 뭔가 되는가 하다가 안 받을 줄 알고 그랬다가 그러면 신천지도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안 돼! 이게 하다가 단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냐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한동훈으로 흔들린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말 많아지겠는데 단식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하겠지. 내가 바꾸는데 누가 와서 얘기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신천지들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뿌리가 너무 깊어요. 이회창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2002년이니까요. 거의 20년 이상 신천지와 국민의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었을 거고 아마 뭘 건드려도 다 떨어져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두 가지 정도였는데 신천지는 이미 언론으로서 깨져버렸죠. 뭐 진술 나오지 증거 나오지 이거 뭐 하지 말자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한동훈은 제가 볼 때는 내부 분위기가 작살났잖아요. 병문 안 왔으니까. 병문안 단식장 방문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다 끝났다. 근데 어떻게 끝내지? 야 저는 이혜원 청문회 날짜 잡는 거 보면서 야 대박이다 생각했어요. 오늘 잡았잖아요. 이게요, 지금 신천지하고의 관련성이 계속 드러나는데 우리는 신천지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조사하면 다 나올 건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신도들의 국힘당원 조직적인 집단 가입이 아니었으면 윤석열 오늘날 윤석열 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금 증거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어제도 들어봤는데 이만희가 이재명 되면 죽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막아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어제는 신천지 이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육성까지 공개가 됐어요. 먼저 그걸 들어보시죠. 이희자 회장님을 통해서 윤석열 라인도 잡고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윤석열하고 친한 게 맞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천지 이인자인데 이희자라고 근우회? 예, 근우회요. 근우회니까 박근혜하고 뭐 관련이 되는 건가요?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 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어쩌게 하는데 왜 저걸 확인시켰느냐. 이만희가 지시를 했으니까. 아마 이만희가 지시를 했던 사람이 저 이인자 아닌가 싶어요. 이만희 녹취도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이재명이가 우리를 여기에 그렇게 끝까지 그리 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해.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 나라 전체에 지라시를 깔 수도 있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안 그래도 될 것을. 차라리 그러지 말고 도로 포를 얻는 쪽으로 기울여줘야 하지.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판사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조용히 귀신도 몰리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했다. 저렇게까지 다 드러나는데 어때요, 김영남 의원님? 신천지 쪽은 이제 그 사실 새누리당도 신천지하고 이름이 같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라는 게 이제 새로운 그 누리라는 게 이제 세계 뭐 어떤 세상의 우리말이니까 이제 당명 개정 때부터 그런 말이 좀 나왔는데 신천지 관련한 거는 소문이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확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계속 소문이 떠돌고 무성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적어도 집단 입당이 이루어진 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선거 내지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집단적으로 입당이 이루어진 거, 그리고 그 입당이 교단의 지시 내지는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는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자체가 이제 강압적인 방법으로 집단 입당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정당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수사의 영역으로 남게 된 거죠. 지금 근우회가 최고 여성 단체는 맞죠?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제 특검이 되면 사실 수사 인력도 정해져 있고 수사 기간도 제한이 되는데 지금 검경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오히려 이게 아마 신천지를 감추려고 하는 세력들에겐 더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밝혀질 때까지 계속 수사가 될 거고 이거는 사실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꽃놀이패 하나씩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고 할 때마다 이제 저렇게 제보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서 저는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근우회가 보니까 이거 되게 상당히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그럼요. 보니까 뭐 김환란, 박순천 뭐 이런 분들도 회장을 했고 한국 최대 여성 단체네요. 그리고 일제 시대 때도 여성 단결 지위 향상 이렇게 했는데 이런 단체에 이제 침투를 한 거죠. 원래 신천지는 주특기가 침투입니다. 이 포교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기성교회에 가서 독버섯처럼 스며들어서 그거를 잡아먹는 것이 신천지거든요. 근데 근우회도 들어가 가지고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대 조직이 뭔지 알지? 그걸 우리가 먹었단 말이야 이놈아.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근우회 회장이 누구예요? 이희자? 얼굴 한번 볼 수 있나요? 우리 지금 저 사람인데 좀 뭐 당시에 거룩한 의미로 이 출범했던 좌우 합작 여성 단체의 시초 같은 건데 예. 그 근우회는 해체가 됐어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요 근우회는 그 근우회가 아니고 일제시대 그 근우회가 아닙니다. 27년에 결성된 그 근우회가 아니고 이름만 똑같이 차용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성단체라고 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우리 작가님이 확인해 줬는데 이자가 다시 만들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근우회가 유경수 아닙니다. 추모제를 매년 지내고 예. 이자는 친박연대 비례 13번을 받고 그랬네요. 예, 그러니까 완전 다른 그 근우회로 보면 안 되네. 아닙니다. 그 이름을 쓰면 되나요? 일단 뭐 해체된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쭉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을 보면 새누리당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쓰는 거가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된 것 같은데 완전히 의미가 다른 단체입니다. 그 당이 없어지면 다시 쓸 수 있나요? 네, 지금 그렇죠. 지금 선관위에 새누리당도 등록돼 있어요. 한나라당도 있을 걸요. 한나라당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박근혜가 와서 단식 플러스가 민주공화당으로 가면 되겠네. 예. 저는 지금까지 막 이렇게 국힘당 새로 이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것저것 올라온 것 중에서 제일로 저한테 꽂힌 이름은 하나 있었어요. 쓸데없당. 근데 자관 이 근우회가 신천지 위장 조직이어가지고 윤석열 캠프하고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우회 행사할 때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다 행사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우회는 외피겠죠. 신천지의 외피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 핵심적인 문제는 근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과의 관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회창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MB 때 같은 경우는 MB의 친형인 이상득 고 이상득 의원이 이 신천지랑 관계의 네트워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아까 말씀하셨던 당령 자체가 예를 들면 신천지랑 같은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2021년 윤석열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당원 가입 과정에서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를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신은 의원들이 한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건 그냥 특검에서 파면 뭐 그냥 쑥쑥쑥쑥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건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국민의힘 해산 조건 중에 하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리고 신천지 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은 좀 밝혔으면 하는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김영남 의원님.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죠. 그렇죠. 그때 신천지 압수수색 가라고 그랬는데 두 번인가가 반려를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20년 초부터 코로나가 확 번졌잖아요. 근데 그때 최초 그 확산기에 신천지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예배도 보고 뭐 밥도 같이 먹고 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서 그게 당시 이제 처벌 조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교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막았단 말이에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서면으로 압수수색 그 지시까지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계속. 그래서 다들 의아했죠. 왜 저러지? 뭐 신천지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인가?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압수수색을 거부를 했는데 좀 지금도 이해는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분명히 초기 확산의 가장 그 진원지로 지목이 됐고 그때 5인 이상인가 뭐 몇 명 이상은 아예 모이지도 말라고 할 때 뭐 수백 명씩 모여갖고 예배 보고 그랬었으니까요. 예. 그 여기 합수본에서 최모 전 신천지 간부로 한 사람이 진술한 내용이 19자로 나왔는데 코로나19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 2번이나 막아줘 우리 편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되면 신천지 존립 자체가 어려진다는 기류가 있었다. 그래서 이만희 신천지 총재가 전국 청년회장, 부녀회장, 장년회장을 불러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 이런 진술을 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씨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당원을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 자체들의 진술이 이 사람 한 사람이겠어요? 되게 많이 있겠죠? 전 그렇다면 이건 뭐 왜냐면 이것도 그 기간 동안 그 1,000원짜리 당원에게 그 투표권을 주는 기간 동안 거의 한 10만 명이 늘어났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딱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이거는 확인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당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범죄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압수수색 영장 반려한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공소시효도 다 지났고 또 이거를 수레로 보기도 좀 애매해서 그 자체로 윤석열을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그 당에 만약에 조직적으로 당원들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업무 방해로 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행위 자체 처벌보다도 그때 2번이나 반려했던 것이 신천지와의 유착 또는 관계 그로 인해서 그 후에 대통령 후보 되고 대선 과정에서 뭔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위헌정당 심판을 판단할 때 매우 되겠죠. 중요한 사유 중 하나가 예.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윤석열이 신천지하고 유착이 됐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는 되죠. 꼭 윤석열일 필요 없죠. 그 국민의 힘이 예. 그 특정 종교들과 결탁을 하였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이제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서 낼 수 있는 증거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또 먹방을 해야 되는데 집 나갔던 분들이 많이 돌아오셨는데 이해군 청문회가 별 볼 일이 없었나 봐요. 되게 12시 넘으면 많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데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셨는데 청문회 잠깐 한두 가지 전해드리면 이해훈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에 성숙하지 못한 언행이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서울 반포동의 아주 고급 아파트 당첨 의혹 이거 지금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받아서 이게 제대로 지금 드러나면 청약도 취소당하고 사법 처리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아니요. 이거 생각보다 법적으로는 아마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위장 이혼에 대해서는 처벌례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결혼을 했는 그러니까 사실혼인데 법률은 어떻게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인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 그런 사실혼 관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청약 취소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다네요. 결혼식이 끝났는데 부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서 혼인 유지가 더 어렵다고 봐서 신고를 미뤘다. 그걸 생각해냈네. 네, 저거를 법적으로 파회하기가 진짜 어려울 아니,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데 생각해냈다고. 아니 왜냐면 근데 이혼 그러니까 같이 살잖아요 지금. 네. 그 이후에 혼인 신고도 그러니까 당첨 그 청약을 한 이후에 혼인 신고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이혼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사이가 좋아져서 저거를 입증할 수 있는 수십억 대의 차익이 생길 수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급속히 사이가 좋아졌다? 아니 근데 이제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른바 이번에 유행한 단어가 위장 미혼이잖아요. 네. 근데 위장 미혼으로 그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 3건 정도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네, 취소는 될 수 있군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지금 그 이미 주택 청약을 할 때 결혼식을 그 전에 올렸고 그 아들은 세종시에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이미 세종시에서 살면서 거기 연구원을 다니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것인데 오늘 이혜훈 후보자의 답변 내용은 결혼식 이후에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서 그 결혼식을 올렸던 아들은 여전히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있었고 세종시에 전세 얻어놨던 아파트에는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같이 돼 있는데 실거주도 하고 혼인신고가 될지 말지를 뭐 그냥 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상태였다. 야, 가장 완벽한 답변. 저거를 그 처벌이 될 때까지 지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때까지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런 예도 많잖아요. 뭐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전에 깨지거나 이런 사례도 많아서 이거를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분명 부적절하죠. 부적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불법적이진 않지만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뭐 판매라고 뭐 차익을 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정치적으로는 깔끔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리는 없겠죠. 네. 그렇게 포기는 안 할 것 같고. 그런데 용산에 전셋집이 있잖아요. 신혼부부 전셋집. 7억 얼마짜리.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지분의 그 중에서 1억 7천인가는 또 시아버지가 빌려줬어요. 매우 낮은 이자로. 그리고 또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요. 부부 특약으로. 그러고 나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특약 가입할 때는 청첩장 이런 걸로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고 이제 다 청약되고 당첨되고 그러고 나서는 급격히 다시 원상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부적절하지만 실제로 뭐 상견례까지 하고 파혼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으로는 어렵다는. 아니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워낙 많아요. 그리고 잘 살고 있잖아요. 싸우면서도 일하고 뭐 이러는 건 사람이. 이혜훈 후보자 지명됐을 때 왜 그렇게 김용남 의원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적임자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요? 최근에도 또 민정수석 얘기로 상당히 예를 들면 장안의 화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김영남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걸리는 거 없으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휴가 갔는데 준비해야지. 다 그걸로 생각하고 발탁됐구나. 그래서 저도 그래서 김용남 의원 지난주에 휴가 갔다 온 죄밖에 없어요. 진짜로. 저는 그래서 좋은 곳으로 불려가셨길래 그러면 김용남 의원님의 이제 방송 자리를 제가 이제 받아갈 수 있겠구나. 아니, 의미가 있는 게 계속 하마평이 오르는데 김용남 의원님만 오르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그렇죠. 해줬잖아요. 조만간 어디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하여튼 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용남 의원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오셨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우리가 뭐 깔 거 없죠? 우리 이제 불편해지면 안 되거든. 저희가 좀 친했죠? 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 보실게요. 발탁되시면 그냥 막 다 넘어갈게요. 코스피가 오늘 또 5천 넘었죠? 지금 5천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시작할 때 5천 찍었어요. 예. 어제는 잠깐 이제 빠진 채로 지금 5,000.64네. 예. 어제 5천 찍고 잠깐 빠졌다가 오늘 다시 이제 5천 했는데 정말 아까 우리가 코스피 5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궁금한 게 과연 어디까지 갈 건가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20만 전자가 될 건가 이제 막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코스피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평가돼 있다. 그 점에서 충분히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코스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죠.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선거 전에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평가되어 있다.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 주가 순이익 지수, PER. 이게 엄청 낮잖아요.
저개발 국가보다 낮아요.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 경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정치 리스크.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데 요거를 해결하면 개선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4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5천 얘기는 솔직히 5천을 바라보는, 근데 5천을 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거긴 요인이 있죠.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게 있어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예측 못한 정도의 화랑이죠.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을 찾아가는 중. 혹시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 그건 저도 모르죠.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재미를 보셨다고 그러던데요. 그럼요. ETF 예. 투자해서. 예. 그러니까 어떠세요? 차기 물망에 오르는 우리 김용남 의원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대통령도 모르시는데.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뭐 2,400선에서 4,000까지 오를 때는 정책 이슈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 진짜 되나 보다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면서 4,000까지는 그렇게 오른 거고, 최근에 4,000에서 5,000 오른 거는 역시 반도체 뭐 이익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 있으니까요. 또 요 가장 최근에는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이제는 로봇 회사다 뭐 이러면서 1,000포인트 이상 더 올랐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기자 질문이 그거잖아요. 유지 가능하냐. 예. 근데 유지는 이 선을 지키는 게 지금 그 목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앞으로 개혁 작업이 계속 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제 곧 입법화 될 거고, 또 의무 공개 매수 제도도 시행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중복 상장 금지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자본시장이 점점 선진국 시장처럼 이 형평성, 그러니까 회장님 주식하고 소액주주 주식이 완전히 따로 평가받다가 이게 같은 평가를 받게 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천을 그 천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PER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PBR. PBR 기준으로 하면 한국 주식은 여전히 싸요. 예. 그래서 이게 PBR 기준으로 대만 주식 정도의 평가만 받아도 코스피 기준으로는 거의 8천 이상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위로 천정을 설정해 놓지는 말자. 물론 이게 주식이라는 게 등락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 주식은 여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5천을 뚫으니까 주식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은 저도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5천 보면서 어떨까 싶어요. 제가 진중권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악담을 했던 정치인들이 많아요. 나경원, 김문수, 이준석 뭐라고 씨부렸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최근 반시장, 반기업 DNA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신기루 같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이재명 후보의 뿌리 깊은 반시장 그리고 엉터리 경제 정책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5천이 되면 저도 환영입니다. 좋겠는데 5천이 가능합니까? 저는 주식을 잘 몰라서. 저도 5천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다. 이재명 정부는 입으로는 코스피 5천을 외치고 있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민노총에 사로잡혀 있는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저걸 어떻게 그냥 싹 한 군데 모아가지고. 각자 한 군데 모아서 그냥 어떻게 제가 정리 좀 해볼까요? 아니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요.
몰라도 너무 몰라. 아니 저는 사실은 대선 전에 제가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광주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광장에서 모이는 집회에서 제가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 지지 선언의 내용이 그거예요. 유일하게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있는 후보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야. 우리나라 주식이 맨날 2천선에서 코스피 2천에서 왔다 갔다 이른바 박스피로 10년 있고 이러니까 안 믿었는데 그게 쌌던 거는 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정부가 또 정당이 법과 제도를 고쳐서 한국 주식이 그렇게 싸지 않아도 되게 제도 개선을 하면 경제 여건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한테 좀 묻고 싶어요. 예. 모래 5,000피, 코스피 5,000피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라 그랬거든요. 지금 성이 쌓였잖아요. 모래 위에서. 뭐라고 얘기할 건지 잘 모르겠는 거고 지금은 반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반도체, 자동차. 이 두 가지가 실적을 위주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을 닫지 말라. 올리라고 얘기하는데 심한 경우는 어디까지 나오냐. 3전 30만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 150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건 애널리스트들이 이거는 얘기를 해요. 아주 좋은 상황 자체가. 그리고 앞으로 선진국 지수 MSCI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미국이 금리 인하 좀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는 상방은 열려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식시장의 어떤 건전성들을 만들어내면 저는 상황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것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나라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김종욱 원장님이 나경원 의원한테 그렇게 모래의 성 물어보면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김종욱 원장님처럼 썰렁개그로 답해줄게요. 네. 모래? 글피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백운계 정치 1번지 이번 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김종욱 원장님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고맙습니다. 보내십시오.